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강제 구인하지 않은 구치소 측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수를 뒀는데 향후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거듭 내렸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 팀장급 관계자를 불러 왜 강제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도 놨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정당국 측은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 주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방문 조사도 않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방문 조사 거부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속영장 신문 등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혐의 보강도 포기해야 하고 향후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외환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특검으로서는 어떻게든 기소 전 추가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저울질할 거로 예상되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을 재소환하는 등 혐의 다지기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수사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전 씨 법당과 양재동 자택, 전 씨의 변호인 사무실과 충북 충주시 산청면에 있는 일광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건이 특검에 이첩되기 전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물건을 받은 건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정계 관계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네트워크 본부장을 맡았던 오일섭 씨와 박창욱 경북도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앞서 전 씨 변호인이 검찰에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 씨와 처남 김모 씨 휴대전화 4대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지난해 말 서울 남부지검이 전 씨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지하층 비밀 공간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혔는데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들이 전 씨에게 청탁한 목적을 파악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해외로 출국한 뒤 특검에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거라면서 김 씨가 귀국하면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VIP 경로설의 출발점이 된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단체에 이어 진보 성향인 전교조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르는 오늘이 청문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논문 표절 논란과 두 딸의 조기 유학 등 여러 의혹을 종합해봤을 때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표절이 심각하다고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친여권 성향의 전교조까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건데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한건축학회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건축학계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조기 유학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지만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권에서는 낙마 사유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이나 추가 의혹이 나올지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에서 많이 말씀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야죠, 당연히.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청문 전국 슈퍼위크 한복판은 이래저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쟁점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주 4.5일제와 정치 성향 등을 중심으로 검증대에 오릅니다. 흠집난 후보자를 고수할 경우 정권 초 집권 여당 행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물밑에선 후보자 교체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인 어제 가장 주목받은 건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이 제기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권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명명했던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전문성 등 전방위적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적극 엄호와 함께 후보자 역사관 검증에도 주력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전신 한나라당 출신 3선 권오을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후배들의 공격은 시작부터 매서웠습니다. 당을 바꿔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더니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 장관 자리를 깨쳤다며 전형적 보훈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각종 도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동시에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겹치기 근무 의혹을 겨냥해 홍길동 분신술이 아니고선 가능한 일이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동량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질 동량이다 이거는. 권 후보자는 비상금 고문으로 적법한 대가를 받은 거라면서도 당시 생활이 매우 어려워 소액 자문료를 받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장인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그래 볼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처신에 조금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여당은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드러낸 인선이고 후보자가 독립유공자 관련 특별법을 내는 등 자격도 충분하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 이념과 맥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후보자 이념 역사관 검증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건국절 논란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지난 정부에서 쟁점이 된 이념 논쟁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종식에 보훈부가 주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극복일을 정부 기념식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기초를 그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네. 앞서 국민의힘이 권오을 후보자를 무자격 5적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 합의 채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놓고 매일 입씨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자질, 도덕성 검증 대신 고성과 설전만 오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188억 원 재산을 신고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또 성남FC와의 관계로 인해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슈퍼위크 첫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갑질 의혹의 핵심인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17개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은 대부분 한두 명 수준입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8개월을 더 복무한 일을 두고 야당은 영창에 갔느냐며 병적 기록을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행정착오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증인도 자료도 없이 후보자 입만 지켜보는 건데 여야는 제각각의 이유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입니다.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세라는 기조에 첨예한 정치 갈등 상황이 맞물리면서 검증 대신 공방만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금 이 뒤에 무슨 뉴스인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에서 4월 10만 명대에 머물다가 5월 들어 25만 5천 명으로 올라섰는데요. 청년층 고용 부진과 제조업 건설업 부문 고용 부진이 완화됐는지가 관심사입니다. 한국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금융저널과 함께 오늘부터 내일까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 통화정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개막식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팬데믹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과 교훈, 통합적 정책체계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오늘부터 모레까지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 주간 행사를 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항공산업계 등이 참석합니다. 2025년 상반기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6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신선식품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국제농업협력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식품 기업들과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가공식품을 넘어 K신선식품의 혁신적인 수출 확대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관세로 19%를 내고 미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나 지난 7일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밝혔던 관세율 32%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마련한 2차 대미 보복 관세 패키지에 자동차와 항공기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13일 27개 회원국의 2차 보복 조치 대상 목록이 담긴 206쪽 분량의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차 대상은 모두 721억 1,600만 유로, 약 116조 원 규모로 대부분 공업 제품이며 농식품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보잉을 비롯한 미국 주요 항공기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6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로 발표하고 있는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2.7%,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등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소비자 물가는 낮다면서 연준은 당장 금리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뒤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연준은 금리를 3%포인트 내려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고 연간 1조 달러, 약 1,385조 원이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합의 시한을 제시하며 100% 관세를 경고한 데 대해 러시아는 심각하게 여긴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50일 안에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러시아는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내용은 푸틴 대통령과 직접 관련돼 있다며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인내심의 한계에 이른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손잡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기조로 전환한 겁니다. 다만 강경 발언 하루 뒤 수위 조절을 하듯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recognized that President Putin is the problem, is the obstacle. So President Trump is now taking these strong actions to push Putin to come to the table. 크렘린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로이터 통신에 푸틴이 경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와의 관계보다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나토의 동진 중단,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러시아 점령지 인정 등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미러 간 교역 규모를 봤을 때 관세 영향이 크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도 군사적 균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와 중국에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우크라이나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무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럽 그리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제3국들까지 전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전국 곳곳에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 또다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특히 오늘 밤 사이가 고비인데요. 중부와 전북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를 쏟아낸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고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오늘부터 다시 거센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남쪽에서 뜨거운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져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부와 전북에 집중되겠는데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200mm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강원도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오늘 밤 사이입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밤 사이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이 되겠는데요.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때가 가장 강수의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곳에 따라서는 이보다 강한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기압의 특성상 변동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수치 모델별로도 그 저기압의 위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위상 차이로도 해서 강수가 집중되는 구역은 남북으로 조금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좀 폭넓게 많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 시간대 폭우는 피해 위험이 더욱 큰 만큼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내일부터 사업주는 폭염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작업장이 대상이며 1시간에 10분 이상, 30분에 5분 이상 등 휴식 비율만 지키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 성질로 인해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체온을 낮추는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보냉 장구를 개인용으로 지급해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 대응 업무를 맡은 기관장들에게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방청과 기상청, 산림청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에는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살피라고 했고 기상청에는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또 산림청에는 범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책 구축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20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참석 여부도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중국 등 20개 에이펙 회원국이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에이펙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앞서 이 대통령은 보수 언론인들과 회동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와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비교적 크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의전이 확정이 됐고 그런 것까지는 이런 아니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도 외교 공관을 통해 초청 서한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에이펙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회원국이 아닌 만큼 서한을 보내진 않았다면서 초청 여부는 외교 통일 라인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05년 부산회의 이후 20년 만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선 지역 내 국가들의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 참석자는 각국 대표단과 민간 기업인 등을 포함해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인프라 준비가 더디다는 지적도 불거졌는데 대통령실은 민관 협력을 통해 숙소 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국 정상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세계유산 등재 대상을 정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의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내년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매년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이 회의는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내에서 첫 세계유산이 나온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 전해진 소식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현재 4번째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설립 정신인 문화 간 화해와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내일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근본적 회복력을 잃었다는 평가 속에 사법 리스크를 털고 다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3자 회동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에서 자동차, 전장 부문 협력을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인수합병의 장으로 불리는 미국 썬밸리 컨퍼런스를 마치고 피로를 호소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AI와 헬스케어, 로봇 등 새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두 국정농단 이후 리더십을 잃은 10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더 연장됩니다. 지난 10년처럼 대규모 투자 등 리더십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모든 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HBM과 파운드리 등 반도체 부문은 경쟁사에 뒤처진 뒤 부진한 실적을 거듭하면서 반토막 영업 실적에 주가 역시 6만 원대에 갇혀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지배구조 논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 본격적인 구조 개편 압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짓기 위한 그 지배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되죠.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20년간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회장이 이번엔 10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삼성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해 모 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산 도시정보센터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안산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거리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처음 본 40대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텀블러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2.7% 이르는 높은 이자를 뜯어낸 혐의 등으로 일당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중고 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구매하기로 한 금 4억 원어치를 판매자로부터 훔쳐서 달아난 일당 2명을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이 계속되자 자수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옷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통화 중인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20m 넘게 계속 따라붙더니 갑자기 여성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는 반대쪽으로 빠르게 달아납니다. 지난 10일 출근 시간대 서울 역삼동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버스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집 근처까지 추적해오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은 빨리 가야 하는데 앞에 있던 피해 여성이 전화를 하며 천천히 이동해 화가 났다는 겁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충격으로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만큼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마약을 밀거래하고 투약한 14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네, 이들은 비타민 등 영양제인 척 마약을 밀반입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고 거래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담벼락에 무언가를 숨기고 골목 후미진 곳을 촬영합니다. 마약 유통책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숨기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1년 반 넘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건 던지기 하는데 보통 한 2만 원 받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한 만 원 정도 더 쳐줍니다. 이 가운데 A씨는 5차례 걸쳐 비타민, 칼슘 같은 영양제로 위장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 택배로 받는 수법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하고 구매 대금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로 환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매수자에게 받은 13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책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입건했습니다. 일당에게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9명도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0대와 30대가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을 모두 송치한 경찰은 4만 7천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4억 2,2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스쿨존 안전사고 발생 1위인 안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등굣길, 마블 히어로 복장을 한 안전요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녹색 어머니의 소속 학부모들은 3초 멈춤, 5초 확인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금지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스쿨존 내 차량 운행 속도는 30km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들이나 자동차들이 신호 안 지키고 이제 사람 다니는 공간에서 쌩쌩 지나다녀서 이제 많이 움찔움찔하고 많이 위험하다고 느꼈었어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전거도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자전거를 막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앞니가 다 나가서 병원에 응급조치로 실려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조금. 안산시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고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11건이 발생해 다른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이에 안산시가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에겐 배려와 양보를, 어린이에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더욱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캠페인 인증사진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스쿨존 안전협의체 구성, 인프라 시설 개선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선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는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LED 바닥 신호등과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첨단 스쿨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이 자국 방위 정책을 담은 방위 백서에서 21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주장을 담은 어린이용 방위 백서를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일본 전국 초등학교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첫 방위 백서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며 다케시마로 칭하고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21년째 억지 주장이지만 올해는 여기에 더해 다케시마가 표기된 어린이용 방위 백서 6,100권을 일본 전국 초등학교 2,400곳에 뿌렸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방위성 홈페이지에 온라인 형태로 공개해왔는데 책자 형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고 동해는 일본 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将来を担う小中学校生の皆さんにも防衛省自衛隊について理解を深めてもらうように我が国防衛の入門書となる丸分かり日本の防衛も同時に公表いたしました。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어린이용 방위 백서 배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정치권 견해가 갈리는 안보 정책에 대해 어린이들이 한쪽 면만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정 국가들을 지목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에 뿌리를 둔 어린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입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한일 관계 개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지난 4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홍수가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데 이어 이번엔 미 동부 뉴저지주 일대에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려 2명이 숨지고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일부 도로는 침수 피해로 여전히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가 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와 인접한 뉴욕시도 폭우로 지하철 일부 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피해를 겪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가 사무직원 필수 출근 일수를 주 3일에서 주 4일로 늘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부터 주 4일 근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겐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사를 선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농협과 교육당국이 쌀 요리 체험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농업 관련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아침밥 먹기로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암 괴석으로 이름난 국립공원 월출산 자락입니다. 녹차와 달빛으로 이름난 마을에서 쌀 요리 만들기 교실이 열렸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쌀이 엄청 귀했기 때문에 돈 대신에 쌀을 가지고 물물 교환도 했다고 해요. 쌀의 종류와 역사 등 소중한 가치를 배운 어린이들이 본격적인 요리 체험에 나섰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바람떡과 꼬마 김밥을 만들어보는 재미가 그만입니다. 이걸 해보니 재밌었고 제가 만든 것이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직접 만든 떡과 김밥으로 출출한 배를 채운 어린이들은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앞다투어 뛰어듭니다. 농협 전남본부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한 쌀 요리 체험 교실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밥은 보약 한 첨과 같답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앞으로 전남농협은 우리 유관기관과 함께 내 건강을 지키는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 모두 270여 명이 참가하는 전남 대표 팜스테이 마을 두 곳의 쌀 요리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AI로 복원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작성한 인물카드 등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5분의 얼굴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깔끔하게 복원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후손들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일제가 만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감시 카드입니다. 1920년대에 만든 2장의 카드에는 비교적 젊고 반듯한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오랜 해외 생활과 함께 수용자가 되면서 점차 초췌해진 얼굴로 바뀐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 외에도 유관순 열사의 감시카드, 의열단 단원의 단체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감시카드는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우연히 발견됐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약한 비나 빗방울 정도만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영남과 강원, 제주도에도 비구름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겠고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 서부에도 최고 15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국적으로 강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2도, 창원은 24.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6도, 전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휴일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날이 다시 무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